계집년이 UDT를 아냐? 니녀는 UDT 몇 기냐? 며 여군을 성희롱하던 중령 앞에 쓰리스타가 떴습니다. 자신의 상관인 여군이자 UDT 전설에게 감히 손찌검하려 한 중령에게 펼쳐지는 최악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인 계룡대. 그 거대한 3군 본부 단지 내에서도 해군 본부의 건물은 바다를 상징하듯 깊고 고요한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길고 날카로운 빛을 들이붓는 시간, 해군 참모차장실의 공기는 유난히 팽팽했다. 책상 앞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는 이가 있었다. 해군 중장 권채린.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성 전투함 함장, 최초의 여성 제독, 그리고 지금은 해군 서열 2위인 참모차장이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그녀를 부르는 진정한 이름은 따로 있었다. 강철인어. 그녀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이었다. 그것도 아득히 먼 옛날, 여군에게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던 시절, 편법과 도끼로 모든 훈련을 이수하고 비공식적인 수료 그리고 훗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설의 기수.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웬만한 UDT 대원들조차 함부로 기수를 논하지 못했다. 권채린 중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없는 계룡대의 풍경은 그녀에게 늘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고향은 바다였고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진해의 검푸른 물결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이곳 바다와 가장 먼 내륙의 사령부에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해군이라는 조직을 올바른 항로로 이끄는 조타수의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항로에 암초가 있다는 신호가 잡혔다. 신호는 아주 은밀하게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 아닌 청색 서신을 통해 전달되었다. 해군 내부의 비공식적인 고발 채널. 그녀가 UDT 시절부터 신뢰하던 부사관이 은퇴하며 만들어 놓은 오직 그녀만이 해독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벨이었다. 서신의 내용은 짧고도 충격적이었다. 진해 흑범대대. 왕국이 되었습니다. 젊은 용사들이 폐하의 노예가 되어 죽어갑니다. 흑범대대. 해군 특수전전단 예하의 최정예 대대. UDT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대대장은 노강민 중령. 한때는 촉망받는 UDT의 상징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강함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섰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권채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왕국. 군대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단어는 없었다. 지휘관이 부대를 사유화하고 법과 규율이 아닌 개인의 폭력과 공포로 통치한다는 의미였다. 차장님. 부속실의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공식 일정은 모두 취소해주게. 예. 하지만 국방부와의 중요. 모두 수년시키거나 참모총장님께 보고드리고 다른 제독을 보내도록. 급한 용무가 생겼네. 비공식적인 용무야. 권채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강철의 울림이 있었다. 부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격려했다. 그날 밤 대한민국 해군 서열 2위인 중장 권채린은 계룡대를 떠났다. 수행원도 의전 차량도 없었다. 검은색 등산 배낭 하나를 맨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등산복 차림이었다.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는 깊은 등산 모자. 그녀는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남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산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그러나 창밖이 아닌
십수년 전의 기억을 향하고 있었다. 진해, 벚꽃과 해군, 그리고 UDT의 도시. 그녀가 강철 인어로 다시 태어난 곳. 그녀는 진해의 갯벌 냄새를 기억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지옥줄을 버티게 했던 것도, 얼음장 같은 겨울 바다에서 살아남게 했던 것도 그 짠 내음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고향이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썩어가고 있다. 노강민 중령. 권채리는 그를 기억했다. 자신보다 9기수 아래. 패기와 실력은 출중했으나 그 패기가 오만으로 변질되기 쉬운 인물이었다. 그는 불가능은 없다는 UDT의 구호 대신 복종만이 살 길이다를 신봉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노강민. 권채리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은조렸다. 기차가 마산역을 지나 진해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참모차장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심해 상어의 눈빛, 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강철 인어의 차가운 분노였다. 진해역에 내린 그녀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익숙한 지리를 따라 시내버스를 타고 해군 기지 근처의 작은 동네에서 내렸다. 그녀가 향한 곳은 흑범대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야산, 장복산의 한 자락이었다. 현역 시절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산이었다. 배낭에서 고성능 단망경을 꺼낸 그녀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다. 위병소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왕국이라. 어디 그 폐하의 얼굴 좀 볼까? 밤 공기가 찼다. 하지만 진해의 바다에서 단련된 그녀에게 이 정도 바람은 고요한 숨결에 불과했다. 잠복은 UDT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그리고 권채린 중장은 그 기본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나무와 바위와 하나가 되어 자신이 세웠던 왕국의 몰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튿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진해 앞바다의 갯벌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흑범대대의 연병장에는 이미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대가리 박아. 전원 대가리 박아.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갯벌을 울렸다. 흑범대대장 노강민 중령이었다. 그는 우람한 체구에 검게 그을린 얼굴, 삭발에 가까운 머리를 한 채 연병장 중앙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이게 UDT야? 동네 조기축구해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비상 소집과 야간 무장구보, 그리고 새벽 갯벌 훈련까지. 장병들의 전투복은 땀과 갯물로 범벅이 되어 인간의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은 머리를 갯벌에 박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권채리는 장복산 중턱의 은밀한 바위 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단망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서진우 대위. 동작 봐라. 네 새끼가 장교야? 네가 이놈들 인솔자라고. 노강민의 다음 타깃은 젊은 장교였다. 작전과장 서진우 대위. 그는 필사적으로 부하들을 독려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지만 노강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다. 내 놈들 기수가 빠져서 그래. UDT 정신이 썩어 빠졌어. 내가 그걸 오늘 다시 박아주마. 노강민은 옆에 있던 부사관이 들고 있던 야전삽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갯벌에 머리를 박고 있는 서진우 대위의 등 뒤로 다가갔다. 일어서. 서진우 대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내 놈 때문에 전우들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뭘 시정해? 내 놈 대가리부터 시정해야지. 노강민은 야전삽의 평평한 면으로 서진우 대위의 방탄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깡!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서대위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게 내 놈들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킨 흑범대대야. 너 같은 연약한 놈들이 망가뜨릴 곳이 아니라고. 또다시 깡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또 한 번. 권채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살인이었다. 노강민은 UDT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학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전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복종만 하는 노예로 사육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훈련을 지켜보던 주임원사가 노강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노강민은 인상을 쓰며 연병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권채린의 단만경도 그쪽을 향했다. 위병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듯한 병사 2명과 그들을 인솔하는 부사관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저 새끼들은 뭐야? 노강민이 그들을 불렀다. 3명의 병사가 얼어붙은 채 달려왔다. 위병 근무 교대 복귀 중입니다. 복귀? 근무는 편했나? 다른 동기들은 이 갯벌에서 구르는데 내 놈들은 따뜻한 초소에서 커피나 마셨겠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리 와. 노강민은 그들 중 가장 체구가 작은 병사를 지목했다.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동기들 대신 편하게 근무 서니까 좋아? 네. 대답 안 해? 좋아, 안 좋아? 네. 이 새끼가. 노강민의 손이 올라가려는 찰나 서진우 대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대대장님, 위병 근무는 정상적인 임무 수행입니다. 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서진우 대위에게 쏠렸다. 감히 왕의 분노를 가로막은 것이다. 노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오, 서 대위. 용감한데? 전우애가 아주 넘쳐. 그럼 내가 대신 맞아. 어때? 네. 아니면 저놈들까지 전부 갯벌에 처박히든가. 내가 선택해. 서진우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갓 20을 넘긴 어린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린 눈. 그는 조용히 방탄모를 다시 고쳐 썼다. 제가 받겠습니다. 좋아. 역시 우리 작전과장이야. 노강민은 다시 야전삽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서 대위의 어깨와 등을 내리쳤다. 서 대위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모든 폭력을 받아냈다. 권채린은 단만경을 내렸다. 더 볼 필요가 없었다. 청색 서신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저곳은 군대가 아니라 지옥이었다. 그녀는 노강민 중령의 얼굴을 그리고 그 폭력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특히 노 중령 옆에서 아첨하듯 웃고 있는 주임원사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했다. 왕국은 노강민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침묵과 방조 그리고 비겁한 동조자들이 함께 만든 괴물이었다. 권채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이 바뀌었다. 단순한 잠복 관찰로는 저 깊고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내부로 들어가야 했다. 가장 약한 고리 혹은 가장 강한 충격으로.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폐하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했다. 물론 해군 중장 권채린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민간인 여성의 모습으로. 저 오만한 왕이 외부의 자극, 특히 그가 가장 경멸할 만한 여성이라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산을 내려와 흙먼지를 털어내고 일부러 더 피곤하고 지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흑범대대의 정문, 호랑이 이빨이 그려진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흑범대대 정문 위병소. 불가능은 없다라는 UDT의 상징 문구가 무색하게
위병소의 공기는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다. 새벽 훈련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위병 근무자들은 차라리 이곳이 안전하다고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꾀재재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정지하십시오. 군사보안구역입니다. 위병소의 젊은 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권채리는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며 멈춰섰다. 피곤에 절어있지만 그 형형한 눈빛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수고 많습니다. 저 아내 서진우 대위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서진우 대위님 말입니까? 면회 시간은? 아니, 면회가 아닙니다. 급한 일입니다. 가족인데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급하게 약을 좀 전달해야 합니다. 권채리는 배낭에서 작은 약봉투를 꺼내 보였다. 물론 가짜였다. 그녀가 상황을 떠보기 위해 준비한 소도구였다. 위병 하사는 당황했다. 지금 부대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대대장이 직접 훈련을 지휘하는 이 시간에 민간인, 그것도 가족이 위독하다는 연락이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하사는 다급하게 위병소 내부 전화기를 들었다. 보고는 즉각 당직 사관에게, 그리고 당직 사관은 이 사안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주임원사에게 보고했다. 주임원사는 훈련장에서 노강민의 심기를 살피고 있던 중이었다. 주임원사님, 지금 위병소의 서진우 대위 모친이라 주장하는 민간인 여성이. 주임원사는 노강민의 눈치를 살폈다. 노강민은 훈련의 흐름이 끊긴 것에 극도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서진우 저 새끼는 집안 관리도 안 하나? 당장 쫓아버려. 하지만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하셔서. 위독? 꾀병이겠지. 어디서 군사 훈련 중에? 노강민은 야전삽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병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임원사와 몇몇 간부가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권채리는 멀리서 다가오는 무리를 바라보았다. 중앙에 선 노강민 중령. 단망경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당신이야? 서진우 엄이라는 사람이? 노강민은 위아래로 권채린을 훑어보았다. 허름한 등산복, 땀에 전 머리카락.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이 어렸다. 서진우 대위의 고모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히 연락차 왔습니다. 권채리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했다. 고모나 어미나. 아줌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노강민은 턱짓으로 위병소의 해군 특수전전단 간판을 가리켰다. 여긴 UDT야. 애들 속꿉 장난하는 곳이 아니라고. 당장 안 꺼져? 그래도 급한 용무입니다. 서 대위 얼굴만이라도 잠깐. 얼굴? 당신 같은 아줌마가 함부로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야. 우리 대원들은. 서진우가 저 모양인 게 다 당신 같은 여자들 때문이야. 오냐오냐 키우니까 정신력이 빠져서. 권채린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겼다. 지휘관이시면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지나쳐? 노강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여편 내가 군대를 알기나 해? UDT가 뭔지는 아냐고. 그는 권채린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확 끼쳤다. 당신 같은 여자는 평생 이해 못할 곳이야. 여긴 남자의 세계라고. 알겠어? 남자, 여자를 가리기 전에.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곳 아닙니까? 권채스린의 차분한 대답은 오히려 노강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본분? 인연이 진짜. 노강민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주변의 부하들을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UDT를 알아? 내가 갯벌에서 굴러봤어? 내가 얼음물에 처박혀봤냐고.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로 군인을 논해. 그는 권채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권채린은 몇 걸음 밀려났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강철 인어의 하체는 십수년이 지나도 바위와 같았다. 그 굳건함에 노강민은 더욱 이성을 잃었다. 눈빛 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긴 UDT 근처에 얼쩡거리는 여자들 속셈이야 뻔하지.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권채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쳤다. 우리 애들 몸 좋거든. 그거 보러 왔어? 아니면 봉사라도 하러 오셨나? UDT 애들 정력 좋은 건 알아가지고.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간부는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듯 외면했다. 당신, UDT 몇 기야? 권채린이 나지막이 물었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나한테 기수를 물었어? 노강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당신 UDT 맞아? UDT 정신이 그런 거였나? 민간인을, 그것도 여성을 겁박하고 희롱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UDT 정신이야? 권채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의 울림이 위병소를 갈랐다. 노강민은 순간 당황했다. 저 여자의 눈빛.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한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2년이 감히. 내년이 UDT 몇 기인데 나한테 기수를 따져. 이 창년 같은 년이. 그의 손이 올라갔다. 권채린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멈춰. 권채린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고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폭음보다도 강력한 명령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만 명의 해군을 지휘하는 자의 위엄, 중장의 진짜 계급장이 실려 있었다. 노강민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노강민 중령. 권채린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땀에 젖었지만 단정하게 묶인 머리. 그리고 세월의 흔적과 함께 형형하게 빛나는 강철 인어의 눈빛. 자네, UDT 몇 기라고 했나? 권채린은 배낭 앞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푸른색 바탕에 대한민국 해군 로고와 삼정성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힌 해군 참모차장 중장 권채린의 공무원증이었다. 위병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노강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가 경멸하고 희롱하고 폭행하려 했던 아줌마 여편네 창년이 해군 서열 2위, 자신의 직속 상관도 감히 고개조차 들기 힘든, 그리고 UDT에 살아있는 전설인 강철 인어 권채린 중장이었다. 자, 장군님? 위병 하사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노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데 정확히 3초가 걸렸다. 자네가 말한 UDT 정신. 지금부터 내가 다시 가르쳐주지. 권채린 중장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가짜 약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약봉투는 이제 한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위병소의 공기는 납처럼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여편네와 창년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던 그 공간에 이제는 그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진해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내음 섞인 바람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노강민 중령의 손은 권채린 중장의 뺨을 향해 날아가던 바로 그 궤적 위에서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다. 푸른색 바탕의 공무원증, 선명하게 박힌 세 개의 별, 그리고 해군 참모차장 중장 권채린이라는 글자. 이건 꿈이다.
혹은 신종 사기극이거나. 하지만 그의 본능이 그의 뼈와 살이 UDT 훈련을 통해 새겨 넣었던 서열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눈빛. 방금 전까지 피곤한 중년 여성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눈빛은 지금 수천 미터 심해의 압력처럼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저것은 포식자의 눈빛. 자신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계룡대의 최정점의 선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자.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났다. 뺨을 때리려던 손이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다가 힘없이 툭 떨어져 몸 옆에 붙었다. 그때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속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흐익.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하사였다. 그가 들고 있던 소총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하사는 사색이 되어 소총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각이 무너진 채 허우적거리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주 중장님. 그 외마디 비명이 신호탄이었다. 노강민의 뇌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권채린, 강철이 너. UDT의 살아있는 전설. 해군 최초의 여성 제독. 그리고 현재 해군 서열 2위인. 자신의 직속 상관 그 위에 또 그 위의 상관. 자네. UDT 몇 기라고 했나? 권채린이 공무원증을 배낭 주머니에 천천히 집어넣으며 방금 전 자신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 차분한 목소리가 노강민의 고막을 천둥처럼 때렸다. 저는 노강민은 경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황급히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가 근육을 마비시켰다. 그는 경례 대신 어정쩡하게 굳어버린 로봇처럼 서 있었다. 차렷. 권채린의 나지막한 명령. 그것은 고함이 아니었으나 연병장을 울리던 노강민의 그 어떤 폭언보다도 강력했다. 타다닥. 위병소 근무자들 그리고 노강민의 뒤에 서 있던 주임원사와 간부들이 반사적으로 발을 모으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오직 노강민만이 여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노강민 중령. 차렷. 권채린이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제야 노강민은 스프링처럼 튕기듯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우람하던 어깨는 볼품없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권채린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방금 나에게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아줌마라고 했나? 엿폈네. 노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갯벌의 흙탕물 색처럼 변해갔다. 아니면 창년이었나? 그 단어가 권채린의 입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주임원사는 자기도 모르게 억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노강민의 눈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폭군의 성의, 이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여성 앞에서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임원사.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주임원사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자네도 동의하나?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봉사하러 온 청년으로 보이냐고 물었다. 주임원사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장군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절대. 오해? 권채린의 눈이 주임원사를 향했다.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라? 그럼 내 귀가 잘못되었다는 건가? 아니면 자네 상관이 지금 정신이 나가 헛소리를 했다는 건가? 어느 쪽이지? 주임원사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진퇴양난.
그 어떤 대답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 권채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답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 멀리 갯벌이 펼쳐진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일부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머리를 박고 있었다. 거기 훈련받던 인원들. 그녀의 목소리는 중장의 위험을 담아 연병장 전체를 향해 울렸다. 전원 이쪽으로 집합시킨다. 지금 즉시. 주임원사는 망설였다. 노강민을 쳐다보았다. 노강민은 여전히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권채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 소리는 UDT 대선배의 기압이 실린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침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주임원사는 허둥지둥 허리춤에 호루라기를 불었다. 삐그.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전원 집합. 전원 위병소 앞으로 집합. 갯벌에서 구르던 흑범대대 대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지옥 같던 훈련이 중단되었다. 그들은 의아함과 불안함 속에서 온몸에 갯벌 흙을 뒤집어 쓴 채 위병소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작전과장 서진호 대위가 있었다. 그는 야전삽에 맞아 찌그러진 방탄모를 쓴 채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그리고 위병소 앞의 광경을 목격했다. 부대의 왕, 폭군, 신처럼 군림하던 노강민 중령이 그리고 그 옆에 주임원사가 마치 신병처럼 얼어붙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웬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아까 위병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자신의 고모라고 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작전과장 대위 서진우, 훈련 인원. 서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를 하려던 순간 권채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서대위. 그녀는 서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흙탕물 아래로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한 뺨. 찌그러진 방탄모. 그녀의 눈에 순간 스쳤던 연민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다시 노강민에게로 향했다. 노강민 중령. 자네가 말한 UDT 정신이 뭔지 여기 모인 자네의 부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게. 노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굴욕감, 수치심, 그리고 공포.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자네가 남자만의 세계라며 짓거린 그 UDT 정신 말일세. 권채리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흑먼투성이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공포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혼란이 가득했다. 제군들. 나는 해군 참모차장 중장 권채린이다. 연병장에 모인 수십 명의 UDT 대원들 사이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중장? 참모차장? 권채린? 설마? 그리고 나는 제군들보다 수십 기수 위인 선배, UDT 수료자다. 두 번째 말은 그들의 계급장에 대한 충격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충격을 주었다. UDT에게 기수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강철 인어 권채린의 전설은 그들이 훈련생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신화였다. 그 신화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신화를 자신들의 대대장이 방금 창년이라 불렀다. 병사들의 눈빛이 혼란해서 경악으로 그리고 몇몇의 눈에서는 숨겨왔던 분노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권채리는 다시 노강민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폭군이 아니었다. 그저 발가벗겨진 범죄자일 뿐이었다. 노강민 중령. 자네는 방금 자네의 UDT 대선배이자 해군 참모차장에게 성희롱을 했고 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UDT 대원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무릎 꿇어. 노강민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부하들이 다 보고 있었다. 자신이 노예처럼 굴리던 그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무릎 꿇으라고 했다. 권채린의 목소리에 강철의 힘이 실렸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다. 흑범대대의 왕, 폭군 노강민 중령의 무릎이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꺾였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성 앞에서, 그가 신봉했던 폭력이 아닌 권위 앞에 그의 왕관은 산산조각 나 부서졌다. 무릎이 꺾인 왕 앞에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자신들을 짐승처럼 다루던 절대자가 무너지는 광경은 지진이나 해일보다 더 비현실적인 충격이었다. 권채린 중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노강민을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갯벌 흙을 뒤집어 쓴 병사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몰골을 한 서진우 대위에게 향했다. 서진우 대위. 예. 중장님. 서진우가 반사적으로 경례했다. 찌그러진 방탄모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지금 즉시 부상자들을 파악해 의무실로 보낸다. 서 대위, 자네를 포함해서. 하지만 저는. 명령이다. 권채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원 내무실로 복귀시켜 휴식과 식사를 보장하도록. 내가 별도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모든 훈련은 중단한다. 알겠습니다. 서진우는 이 꿈 같은 명령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몸을 돌려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부상자, 의무실로, 나머지는 내무실로, 씻고, 쉬어라. 마지막 쉬어라는 말은 그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떨려 나왔다.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다른 무언가, 어쩌면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을 담고 있었다. 이제 위병소 앞에는 권채린과 무릎 꿇은 노강민, 그리고 사색이 된 주임원사, 그리고 몇몇 위병 근무자들만 남았다. 권채린은 주임원사를 향해 턱짓했다. 주임원사. 자네는 먼저 대대장실로 가서 대기해. 예. 알겠습니다. 주임원사는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본관 건물을 향해 뛰어갔다. 그 뒷모습은 UDT의 베테랑 부사관이 아니라 죄를 짓고 달아나는 좀도둑 같았다. 마지막으로 권채린은 노강민을 내려다보았다. 노중령. 일어나. 노강민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아스팔트에 꿇었던 무릎 부분의 전투복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앞장서게. 자네가 만든 그 왕국을 이제 내가 직접 순시해야겠네. 자네의 안내를 받아서. 왕국이라는 단어에 노강민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렇게 기묘한 행차가 시작되었다. 맨 앞에는 방금 전까지 이 부대의 왕이었던 노강민 중령이 걸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등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보였다. 그 뒤를 세 걸음 떨어져서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권채린 중장이 따랐다. 그녀의 배낭은 여전히 등에 매여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산을 오르듯 차분하고 굳건했다. 위병소에서 대대 본관까지의 짧은 거리. 그 길 위에서 마주치는 모든 병사와 간부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대장이 죄인처럼 웬 민간인 여성에게 이끌려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뒤편에서 풍겨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감히 누구도 말을 걸거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본관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이미 소식을 들은 당직사관이 복도에서 뛰어나오다 권채린을 보고는 숨이 넘어갈 듯 경례를 올렸다. 중장님, 어쩐 일로? 권채린은 경례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노강민을 턱짓했다. 대대장실로.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권채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일선 전투부대의 지휘관실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했다. 바닥에는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거대한 호랑이 가죽 깔개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장식장에는 값비싼 양주와 출처 불명의 기념패들이 가득했다. 노강민의 책상은 일반 장교 책상의 2배는 되는 위압적인 원목 책상이었고 그 뒤의 의자는 왕좌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거대했다. 권채린의 입에서 짧은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멈춰섰다. 먼저 와 있던 주임원사가 방 한구석에서 파쇄기 앞에 서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갈아넣고 있었다. 권채린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던 모양이다. 주임원사. 권채린의 목소리에 주임원사가 질겁하며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방금 파쇄기에 넣으려던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뭘 그렇게 급히 치우고 있었나?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훈련 일지 정리 중이었습니다. 권채린은 노강민과 주임원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책상 앞 방문 객용 소파를 가리켰다. 거기 앉지.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소파에 엉거주춤 걸터 앉으려 했다. 아니. 권채린이 그들을 제지했다. 소파가 아니라 그 앞바닥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했다. 자네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방식대로. 노강민과 주임원사는 치욕으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왕국이었던 대대장실, 그 화려한 호랑이 가죽 깔개 위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권채린은 그들의 왕좌에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장식장에 술병 하나를 집어들어 라벨을 확인했다. 벽에 걸린 노강민의 각종 표창장들을 훑어보았다. 서진우 대위. 그녀는 문밖을 향해 불렀다. 잠시 후 의무실에 가지 않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 대위가 절뚝이며 들어왔다. 지금 즉시 해군 본부 감찰실과 진해 기지 헌병대에 연락하게. 예, 중장님. 헌병대는 이 건물을 즉각 통제한다. 특히 대대장실과 주임원사실 그리고 군수과 사무실은 출입을 금지하고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증거로 보존하도록 지시하게. 주임원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노강민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감찰실에는 청색 서신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게. 서진우는 청색 서신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단어가 무릎 꿇은 두 사람에게 치명타가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주임원사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노강민 중령. 주임원사. 권채린이 그들 앞에 섰다. 자네들이 내게 저지른 모욕과 폭행 미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군. 그녀는 창밖 병사들이 방금 전까지 굴렀던 갯벌을 바라보았다. 저 갯벌에서 자네들 부하들이 피땀을 흘릴 때 자네들은 그 뒤에 숨어 진짜 죄를 짓고 있었어. 그녀는 주임원사가 파쇄하려던 서류철을 낚아챘다. 유류 수불 현황. 폭력은 연막이었나? 권채린의 목소리가 심해처럼 낮아졌다. 부하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공포를 심고 그 누구도 감히 대대장과 주임원사의 왕국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뒤에서 자네들은 무엇을 했나? 그녀는 서류철을 노강민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유류를 빼돌리고 군수품을 횡령하고 저 젊은 용사들의 피와 땀을 자네들의 사치스러운 술값과 이 호랑이 가죽값으로 바꿨나? 권채린의 눈은 이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자네들은 UDT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넘어 UDT를, 이 흑범대대를 자네들의 개인 금고로 만든 역적이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노강민은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 어떤 변명도 내놓지 못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주임원사는 달랐다.
그는 이 왕국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겨온 장본인이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장군님, 모함입니다. 이것은 분명 대대장님을 시기한 누군가의 음해입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주임원사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권채리는 그 처절한 연기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등산용 물통도 비상식량도 아닌 두툼한 서류철 하나와 보안 처리된 군용 태블릿을 꺼냈다. 모함이라.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노강민은 오히려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저것은 사냥감이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을 때 짓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내가 이 계룡대의 따뜻한 사무실을 떠나 어젯밤부터 장복산 바위 틈에서 이슬을 맞으며 잠복을 한 이유가 고작 자네들의 그가짜는 군기놀이나 보러 온 줄 알았나? 권채리는 태블릿의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것을 무릎 꿇은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바로 오늘 새벽 흑범대대의 제3보급 창고 후문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새벽 3시 13분. 권채린이 영상 해설을 시작했다. 노중령 자네가 연병장에서 서 대위를 야전삽으로 내리치며 UDT 정신을 주입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일세. 영상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훈련 소음에 묻혀 한 대의 대형 유조 트럭이 보급창고 후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위병소 기록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그리고 새벽 4시 28분. 자네가 병사들에게 갯벌에 머리를 박으라고 명령했을 때 영상이 바뀌었다. 유조차가 다시 조용히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다. 들어올 때보다 차체가 미세하게 더 가라앉아 있었다. 주임원사. 자네 진해 칠성수산이라고. 잘 알지? 주임원사의 호흡이 멈췄다. 칠성수산. 그들이 빼돌린 유류와 군수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던 진해항의 위장업체 이름이었다. 어젯밤 내가 촬영한 저 차량 번호판. 내가 계룡대를 떠나기 전 이미 해군 본부 감찰실에 조사를 지시했네. 칠성수산 소속이더군. 권채리는 이제 서류철을 들었다. 이건 칠성수산의 최근 2달간의 입출금 내역일세. 내사 중인 자료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더군.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뽑아 주임원사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자네 처남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거기에 매주 화요일마다 꼬박꼬박 입금된 돈의 출처가 혹시 저 유조 트럭과 관련이 있나? 주임원사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도 변명하지도 못했다. 그저 헐떡거리기만 했다. 권채리는 마지막으로 노강민을 바라보았다. 노중령. 자네는 더 교활했더군. 현금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자네 아내의 여동생 처제 명의로 얼마 전잔금을 치렀지? 그 거액의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것은 노강민이 처음으로 반박하려 했다. 아, 물론 장인어른께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주장하겠지. 권채리는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네 장인어른은 10년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셨더군. 내가 계룡대에서 그것까지 확인하고 왔네. 강철 그물이 조여들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권채리는 그들의 폭력적인 태도와 성희롱 발언을 유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된 범죄의 증거 위에 그들의 인성까지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일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심장, 그들의 횡령과 비리를 노리고 온 것이었다. 자네들이 부하들을 폭력으로 억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감히 이 왕국의 비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이었다. 쾅!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완전 무장한 해군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진해기지 사령부 소속 헌병 특수임무대였다. 그들의 복장과 장비는 일선 부대 헌병과는 차원이 달랐다. 중장님, 해군 헌병단 특수임무대장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대대장실 및 주임원사실, 군수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합니다. 헌병대장이 권채린에게 격려했다. 권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저 두 사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노강민과 주임원사를 가리켰다. 군무이탈 및 초병 모욕, 폭행, 가혹행위, 상관 모욕.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군수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체포하게. 체포. 노강민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헌병 2명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럴 수 없어. 내가 UDT인데. 내가 흑범 대대장인데. 노강민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며 권채린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감히. 여자 따위가. 권채린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는 UDT가 아니다. 그 한마디. 그것은 노강민에게 사형 선고보다 수십 년의 징역형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UDT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그의 영혼이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주임원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갔다. 방 안에는 거대한 왕자와 텅 빈 호랑이 가죽, 그리고 권채린 중장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진우 대위만이 남았다. 서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고 있었다. 권채린은 마침내 노강민의 그 거대했던 왕좌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허름한 등산복은 그 화려한 의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그녀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장의 위험은 사라지고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노병의 피로감이 얼굴에 스쳤다. 서대위. 예, 중장님. 여자네. 아까 위병소에서. 왜 나섰나? 노중령이 저 병사들을 때리려 할 때. 서진우는 망설였다. 그것은 제 부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찌그러진 방탄모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 권채리는 그 단어를 조용히 은조렸다. 그래. 부당했지. 군대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곳이지 불의를 행하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진우 대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서대위.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불가능에 도전할 자격도 없는 걸세. 그녀는 서대위의 멍든 뺨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오늘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용감한 UDT 대원이었다. 그게 내가 기억하고 내가 목숨을 걸었던 진짜 UDT 정신이야. 잊지 말게. 중장님. 서진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권채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부대를 수습하게 서대위. 헌병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곧 이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 살을 채울 신임 대대장이 올 걸세.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춰섰다. 아, 그리고 서대위. 자네 그 방탄모.
그녀는 서진우의 찌그러진 방탄모를 가리켰다. 새 것으로 바꾸도록. 내일 아침 해군 본부에서 내 이름으로 직접 보내지. 권채린 중장은 그렇게 폭풍처럼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조용히 대대를 떠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절망 대신 희미한 새벽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흑범대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흑범대대 본관 건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권채린 중장의 단 한 번의 방문, 단 몇 마디의 명령은 노강민 중령이 수년간 쌓아 올린 공포의 성체를 그 기반부터 뒤흔들었다. 해군 기지 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출입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테이프가 대대장실, 주임원사실, 그리고 군수과 전체를 칭칭 감았다. 권채리는 헌병대의 호위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홀로 젖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복귀한 내무반으로 향했다. 그녀가 복도에 들어서자 방금 전까지 공포와 피로에 절어있던 병사들이 세탁을 하다 말고 혹은 전투화를 닦다 말고 전부 튀어나와 복도에 도열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폭군을 향한 공포가 아닌 전설을 마주한 경외심과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허름한 등산복은 갯벌 흙을 뒤집어 쓴 병사들의 전투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나는 제군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 복도를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제군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 UDT라는 이름이 한 줌의 썩은 관료들에게 더럽혀지는 것을 막으러 왔을 뿐이다. 제군들은 피해자다. 하지만 동시에 방관자이기도 했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해군 본부 감찰실과 헌병대의 조사가 시작된다. 진실만을 말하라. 그것이 제군들이 선배로서 그리고 후배로서 UDT에 바칠 수 있는 마지막 명예다. 서진우 대위. 예. 중장님. 의무실에서 응급 처치만 받고 달려온 서진우가 경례했다. 그의 뺨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병사들의 식사와 휴식을 보장하고 전원 진술을 준비시킨다. 조사 과정에서 그 어떤 불이익이나 2차 가해도 없을 것임을 해군 참모차장인 내가 보장한다. 권채리는 그 말을 남기고 수십 명의 UDT 대원들이 도열한 복도를 가로질러 다시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미세한 희망의 떨림이 남았다. 한편 헌병대에 의해 임시조사실로 사용되는 대대장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감찰실 요원들이 노강민의 그 거대했던 왕좌를 드러내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장님 이겁니다. 헌병대장이 보고했다. 금고는 복잡한 전자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구식 다이얼 방식, 노강민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선택이었다. 그는 감히 누구도 자신의 왕좌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 확신했던 것이다. 권채리는 금고를 바라보았다. 파괴하게. 하지만 시간 없다. 파괴해. 헌병 특임대 요원들이 휴대용 절단 장비를 가져왔다. 치익 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두꺼운 강철 문이 뜯겨져 나가자 그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을 본 감찰실 요원들은 잠시 숨을 삼켰다. 에이, 미친 새끼. 금고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어림잡아도 수억 원대의 현금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불법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는 권총 몇 자루, 민간 업자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과 계약서 다발, 그리고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즉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특히 저 하드 드라이브. 저 안에 왕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거다. 같은 시각 주임원 사실.
표태극 주임원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신의 책상 밑바닥 교묘하게 위장된 이중 마루를 제 손으로 열어보였다. 그가 파쇄하려다 실패했던 유류수불 대장의 원본과 노강민의 지시를 받아 관리해온 검은 장부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 왜 직접 가르쳐주는 거지? 젊은 감찰 장교가 의아해하며 묻자 표태극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분은 권채린 장군님은 강철 인허시다. 내가 UDT 훈련생일 때 교관들이 그분 앞에서는 숨소리도 못 냈다고 했어. 그분이 찾기로 마음먹은 이상 내가 숨겨도, 아니 바닷속에 던져버렸어도 찾아내셨을 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노강민이 주던 폭력적인 공포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힘, 거대한 해일 앞에 선 인간의 원초적인 경외심에 가까웠다. 장부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유류만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훈련을 서류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훈련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경유, 식자재, 심지어 특수전 장비의 탄약까지 빼돌렸다. 빼돌린 물자는 표 주임원사의 인척이 운영하는 칠성수산을 통해 민간에 유통되거나 심지어 일부는 해상밀수 조직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노강민은 폭력으로 부대원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표태극은 그 그늘 아래서 실질적인 부의 축적을 담당했다. 왕과 재상의 완벽한 공생 관계였다. 그리고 그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노강민과 표태극의 이름 외에 진해기지 사령부의 몇몇 간부들과 심지어 해군 본부 군수참모부 소속의 한 장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떡값 내역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이건 보고를 받은 권채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꼬리가 아니었군. 몸통의 일부였어. 그녀는 즉시 태블릿을 열어 해군 참모총장에게 직보했다. 비공식적인 청색 서신으로 시작된 조사는 이제 해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 게이트로 번지고 있었다. 권채리는 대대장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사들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입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해 기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권채린 중장이네. 지금 즉시 흑범대대 대대장 및 주임원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 간부들, 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전원 연병장에 집합시키게. 예. 지금 말입니까? 지금 당장. 10분 후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흑범대대 연병장. 방금 전까지 병사들이 머리를 박고 굴렀던 그 갯벌 흙 위로 흑범대대의 모든 간부들이 도열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부리던 병사들보다 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권채린 중장이 등산복 차림 그대로 배낭도 매지 않은 채 연단에 섰다. 그 어떤 계급장이나 훈장도 없었지만 그 어떤 제독보다도 더 위엄이 넘쳤다. 나는 그대들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겠다. 그녀는 마이크조차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끝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그대들은 UDT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다. 불가능은 없다고 배웠고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고 맹세했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대들의 전우가 야전사부로 구타당하고 있을 때 그대들은 침묵했나? 어째서 그대들의 부하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구르고 있을 때 그대들은 방관했나? 어째서 그대들의 명예로운 부대가 한낱 범죄자들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동안 그대들은 눈을 감았나? 마지막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것이 그대들이 배운 UDT 정신인가? 그것이 그대들이 지키려 한 전우회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대들은 노강민 중령이 두려웠겠지. 그의 폭력이, 그의 권력이 두려웠을 것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대들은 그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을 잊었다. 권채리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쳤다. 바로 이 군복의 무게다. 그리고 UDT라는 이름의 명예다. 공포에 굴복해 명예를 버린 순간 그대들은 이미 UDT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진우 대위를 앞으로 불렀다. 이 연병장에 오늘 단 한 명의 UDT 대원이 있었다면 바로 서진우 대위다.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붕대를 감은 서 대위에게 쏠렸다. 그는 묵묵히 권채린의 옆에 섰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지키는 것을 택했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 비록 그 대가가 야전삽 세례였을지라도 그대들은 어땠나? 권채린은 다시 간부들을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그대들 전원은 감찰실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단순 방관자였는지 혹은 적극적인 동조자였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서진우 대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 대위, 자네에게 임시로 대대 지휘권을 위임한다. 헌병대의 조사에 협조하며 부대를 안정시키게. 그리고 저기 널브러진 야전삽. 그녀는 노강민이 사용했던 흉기, 갯벌에 처박힌 야전삽을 가리켰다. 저것부터 당장 치우게. 저것은 UDT의 장비가 아니라 범죄자의 흉기일 뿐이니. 권채리는 헌병 특임 대장의 호위를 받으며 연병장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연병장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권채린 중장의 강철 그물은 흑범대대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계룡대에서부터 준비해온 계획은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 하나를 솎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군 전체에 퍼진 조직적 비리라는 암세포를 뿌리째 도려내는 거대한 외과 수술이었다. 진해 기지 사령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노강민과 표태극의 장부의 이름이 오르내린 기지 사령부 및 군수사령부 소속 장교와 부사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흑범대대의 일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채린이 노강민의 금고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이 복구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강민의 보험이었다. 그가 상납을 할 때마다 몰래 촬영한 영상, 통화 녹취, 그리고 그들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는 장면까지. 노강민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건드릴 수도 있는 더 큰 권력들의 약점을 고스란히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 임시 지휘소로 변한 흑범대대 대대장실에서 권채리는 영상을 확인하며 낮은 욕설을 뱉었다. 영상 속에서 해군의 별을 단 장성들이 노강민이 바치는 돈 봉투를 받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노중령이야. 흑범대대는 자네가 있어 든든해라며 웃고 있었다. 진해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었다. 꼬리는 계룡대 해군 본부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보안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해군 참모총장이 아니었다. 그녀와 동기이자 해군 본부의 핵심 요직인 작전 참모부장 이경은 중장이었다. 권 중장, 지금 진해에서 너무 과격하게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명백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이 중장, 과격하다의 기준이 뭔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과격한가? 권채린의 목소리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물론 노중령은 잘못했지. 하지만 흑범대대는 우리 해군의 상징이야. UDT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이렇게까지 언론에 노출되고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건 곤란하네. 선을 지키라는 말이야. 썩은 가지는 치되 기둥까지 흔들지는 말게. 썩은 가지?
권채리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내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가지가 아니라 기둥이 썩었네. 이 중장. 기둥이 썩었는데 가지치기만 하다가 집 전체가 무너지는 걸 보자는 건가? 권채린. 이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네가 UDT 출신인 건 알지만 지금 자네는 참모 차장이야. 조직의 안정을 생각해야지. 그 영상들 당장 덮게. 노강민과 표태극 선에서 끝내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아. 그 이상은 자네에게도 위험할 수 있네. 협박이었다. 권채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갯벌 흙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지친 등, 그리고 붕대를 감고 그들을 지휘하는 서진호 대위의 모습.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이경은 중장. 자네에게 UDT 기술을 묻지는 않겠네. 자네는 UDT가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만 묻지. 자네가 말하는 그 조직이 저기 갯벌에서 구르던 병사들보다 중요한가? 자네가 지키려는 그 명예가 저 범죄자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인가? 권 중장, 말 조심하게. 경고 고맙네, 이 중장. 하지만 내 경고도 잘 듣게. 권채린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이 되었다. 나는 이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네. 내 강철 그물은 이제 막 던져졌을 뿐이야. 그리고 그 그물에 무엇이 걸려 올라오든 설령 그것이 계룡대의 내 동기일지라도 나는 자비 없이 찢어발길 걸세. 그것이 내가 배운 UDT 정신이고 내가 지키려는 해군의 명예니까. 이만 끊지. 닭. 권채리는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적은 노강민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 자신들이 조직이라 부르는 그 거대한 심연 그 자체였다. 심연이 자신을 향해 그 추악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권채리는 흑범대대의 모든 병사를 강당으로 소집했다. 헌병대와 감찰실 요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UDT 대원들과 서진호 대위, 그리고 권채린 중장. 단 세 부류의 사람만 남았다. 그녀는 연단에 섰다. 이번에는 등산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자신의 예전 UDT 시절에 입었던 빛바랜 구형 훈련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장도 명찰도 없었다. 그저 UDTSEAL이라는 낡은 패치 하나만이 가슴에 붙어 있었다. 병사들이 술렁였다. 중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선배 전설 속의 강철 인어를 보고 있었다. 제군들. 오늘 아침 나는 제군들이 방관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강당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병사들의 눈을 맞췄다. 이해한다. 무서웠을 것이다. 저항하면 돌아오는 것이 야전삽이었고 침묵하면 최소한 내일은 버틸 수 있었으니까. UDT의 지옥주 훈련보다 더한 지옥이 바로 이곳 내무반이었을 테니까.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도 UDT 훈련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아련해졌다. 여자는 안 된다는 그 시절에 나는 남자들보다 2배로 굴렀다. 갯벌에 머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갯벌을 이고 살았다. 얼음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음물 속에서 잠을 잤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왜 버텼는지 아나? 강해지기 위해서? 아니, UDT가 멋있어서? 그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옆에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버텼다. 그녀는 한 병사 앞에서 멈춰 섰다. UDT의 진짜 정신은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다. 그건 구호일 뿐이다. 진짜 정신은 내 전우를 홀로 두지 않는다이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 옆에 전우가 쓰러지려 할 때 내 어깨를 빌려주는 것. 그것이 UDT다. 그녀는 다시 연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곳 흑범대대는 어땠나? 노강민은 그 정신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그는 전우를 구타했고 여러분은 그 전우가 맡고 있을 때 외면했다. 여러분은 UDT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강당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노강민은 체포되었다. 그는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그가 사라지면 이곳은 다시 예전의 명예로운 흑범대대로 돌아오는가? 아닙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외쳤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다 노강민에게 끌려왔던 그 체구 작은 병사였다.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서진우 대위님이 맡고 계실 때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이 끌려가 구타당할 때 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저희는 UDT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도화선이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공포와 수치심,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강당은 거대한 참회의 장이 되었다. 권채리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서진우 대위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휘관인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권채리는 그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리고 나 권채린의 잘못이기도 하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해군 참모 차장이다. UDT 대선배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저 썩은 암세포가 이 부대를 잠식하도록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제군들. 중장이 해군 서열 2위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흑범대대의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공포로 얼룩졌던 왕국은 이제 진심 어린 눈물과 참회로 정화되고 있었다. 권채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제군들이 흘린 이 눈물을 기억하라. 이 수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지 마라. 전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그녀는 강당 입구를 가리켰다. 지금부터 제군들은 감찰실의 조사를 받는다. 자신이 본 것, 겪은 것, 그리고 침묵했던 모든 것을 고백하라. 그것이 흑범대대가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나 역시 계룡대에 있는 더 거대한 심연과 싸우겠다. 그녀는 강당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 수백 명의 UDT 대원들이 비로소 진정한 개과천선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진해에서 시작된 강철 그물은 권채린 중장의 선포대로 계룡대를 향해 무섭게 조여들어갔다. 노강민의 외장 하드에서 나온 판도라의 상자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 수수 영상이 아니었다. 특정 군수업체의 장비가 성능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납품되도록 군수참모부와 작전참모부의 일부 장성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채린에게 선을 지키라고 협박했던 동기 이경훈 중장이 있었다. 권채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밀봉하여 참모총장을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안보실에 직접 보고했다. 해군 내부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것은 해군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결단이었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즉각 국방부 직할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해군 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었다. 권채린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이경훈 중장은 물론 그와 연루된 모든 장성과 장교들이 직위 해제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소환되었다. 해군 창설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었지만 권채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해의 임시지휘소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흑범대대의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흑범대대 연병장에 있던 모든 권위적인 상징물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노강민이 세워둔 대대장 훈시가 새겨진 거대한 비석, 연병장 입구의 위압적인 호랑이 동상까지. 그리고 며칠 후 흑범대대의 신임 대대장이 부임했다. 권채린이 직접 낙점한 인물이었다. 그는 노강민처럼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거나 정치적인 인맥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해군 특수전전단의 실무교관으로 그리고 최전방 함정에서 묵묵히 작전을 수행해 온 진짜 UDT 소재현 중령이었다. 소재현 중령의 취임식은 조촐했다. 그 어떤 외부 인사도 거창한 행사도 없었다. 갯벌 흙냄새가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트라우마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흑범대대 대원들과 권채린 중장 그리고 서진우 대위만이 참석했다. 소 중령은 연단에 서서 준비해온 취임사를 품에서 꺼내더니 그대로 반으로 찢어버렸다. 병사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그는 방탄모를 벗었다. 그리고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졌다. 안에는 UDT 훈련용 티셔츠 한 장만 남아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약속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여러분은 상처를 입었다. UDT의 명예도 상처를 입었다. 이 상처는 연설이나 구호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는 연병장 구석, 갯벌 훈련장 입구를 가리켰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갯벌에서 구를 것이다. 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갯벌에 뛰어들 것이고 여러분보다 나중에 갯벌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서진우 대위를 바라보았다. 서대위. 내가 들었다. 당신은 부하를 위해 야전삽을 대신 맞았다고. 하지만 틀렸다. 지휘관은 부하 대신 매를 맞는 자리가 아니다. 애초에 그 누구도 내 부하에게 야전삽 따위를 휘두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다. 소 중령은 다시 전 병력을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흑범대대의 단 하나의 규칙은 전우회다. 불합리한 명령은 즉각 거부하라. 부당한 폭력은 즉시 보고하라. 만약 내가 노강민처럼 변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향해 총을 겨눠도 좋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다. 그는 다시 전투복 상의를 입고 방탄모를 썼다. UDT는 강하다. 하지만 우리의 강함은 서로를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서 나온다. 오늘 흑범대대는 다시 태어난다. 이상. 권채린은 그 모든 광경을 연단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썩은 뿌리는 뽑혔고 그 자리에 건강한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모든 조치가 끝나고 권채린이 진해를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대대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서진우 대위를 찾았다. 그는 임시 지휘권을 신임 대대장에게 인계하고 이번 사태의 모든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서대위. 아직 퇴근 안 했나? 아, 중장님. 서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뺨에는 여전히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포에 질렸던 굴종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강인한 특수부대 장교의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거 놓고 가려고.
권채리는 자신이 들고 온 커다란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광택이 나는 신형 방탄모가 들어있었다. 그가 쓰던 노강민의 야전삽에 맞아 찌그러졌던 그 방탄모가 아니었다. 해군 본부에서 갓 보급된 최신형 특수전 헬멧이었다. 분명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었지. 권채린이 말했다. 중장님, 이걸 저에게.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헬멧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예의 회복이었고 사령관의 인정이었으며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씻어내는 상징이었다. 자네가 그날 위병소에서 보여준 용기, 그리고 내게 연락했던 그 청색 서신의 용기. 그것이 흑범대대를 살렸고 해군을 살렸다. 이 헬멧은 그 용기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일세. 서진우는 신형 헬멧을 경건하게 쓰다듬었다. 중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자네에 대한 전출 명령서일세. 권채린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전출 말입니까? 저는 흑범대대에 남아서. 서진우는 당황했다. 그는 신임 대대장과 함께 부대를 재건하고 싶었다. 흑범대대는 소재현 중령이 잘 이끌 걸세. 하지만 계룡대에는 아직 도려내야 할 암세포가 남아있어. 권채리는 서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썩은 기둥을 뽑아냈지만 그 기둥을 갉아먹던 해충들은 아직 남아있지. 내 옆에는 노강민의 야전삽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강골이 필요하네. 전출 명령서에 적힌 새로운 보직은 해군 참모 차장실 직속 특별 감찰 장교였다. 저를 중장님 곁으로. 그래. 계룡대라는 더 거대한 갯벌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서대위. 아니, 곧 서소령이 되겠군. 권채리는 서진우의 진급까지 암시했다. 자네가 UDT에서 배운 그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 그 지옥 같은 훈련보다 더 지독한 저 거대한 조직이라는 괴물과 싸우는데 써주게. 나와 함께. 서진우는 헬멧을 내려놓고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예. 명 받들겠습니다. 중장님. 다음 날 새벽. 권채린 중장은 자신이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흑범대대를 떠났다. 그녀가 떠나는 길 저 멀리 갯벌 훈련장에서는 소재현 중령과 흑범대대 대원들의 우렁찬 함성이 파도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기합이 아닌 희망의 함성이었다. 권채리는 진해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진해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강철 같던 얼굴에 비로소 모든 임무를 완수한 자의 안도감이 스쳤다. 새로운 파도가 마침내 썩은 물을 밀어내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진해를 휩쓸었던 늦여름의 태풍은 대한민국 해군 본부 계룡대의 심장부를 강타한 거대한 권채린 게이트에 비하면 잔잔한 바람에 불과했다. 갯벌의 짠 내음 대신 군복의 명예와 부패한 권력의 악취가 뒤엉켜 대한민국 국방의 성역을 흔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폭풍이 잦아들고 차가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공기는 늦가을의 스산함으로 가득했다. 계룡대 군사법원 제1호 대법정. 방청석은 해군의 현역 장교들과 부사관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곳에 자의로 온 것이 아니었다. 해군 참모총장의 전 장병은 이 재판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고 뼈의 색이라는 엄명에 따라 동원된 이들이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수백 개의 푸른색 정복이 만들어내는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다. 피고인석. 한때 흑범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노강민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중령 계급장이 뜯겨나간 죄수복이나 다름없는 구형 전투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우람했던 어깨는 볼품없이 무너져 내렸고
검게 그을렸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표태극 원사, 아니 이등병으로 강등된 표태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 재판 내내 바닥만 내려다보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 별도의 피고인석에는 한때 해군의 항로를 결정했던 별들이 앉아 있었다. 권채린의 동기였던 이경훈 전 중장을 비롯한 장성급 장교 4명.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피고인 노강민 표태극 외오인. 이상 7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다. 재판장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군검찰은 피고인 노강민에게 직권 남용, 가혹행위, 초병 모욕, 상관 모욕, 성희롱, 군수품 횡령, 특수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 중략, 피고인 이경훈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무유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나열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노강민이 구축한 왕국은 그 자체로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었고 그가 바친 뇌물은 해군의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었다. 권채린 중장은 방청석 맨 뒷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가장 장엄하고 위험 있는 해군 정복을 차려입었다. 어깨에 삼정성 중장 계급장이 법정의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증인석에는 서진호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증언을 마친 상태였다. 그는 노강민에게 야전사부로 맞았던 그날의 기억, 위병소에서의 모욕, 그리고 병사들이 겪었던 공포를 담담하지만 강직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노강민의 왕국의 마지막 못을 박는 망치질이었다. 피고인 노강민. 재판장이 노강민을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전단을 지휘하며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사유화하였다. 피고인은 부하 장병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폭력을 일삼았으며 이는 훈련이 아닌 명백한 사적 제재이자 가혹 행위였다. 노강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또한 피고인은 주임원사 표태극과 공모하여 막대한 양의 군 유류와 군수품을 횡령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불법적인 부를 상급자에게 뇌물로 공여하며 군의 지휘 체계 근간을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전시 상황이었다면 적군을 이롭게 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에 준하는 범죄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부대를 감찰하기 위해 방문한 민간인, 아니 상관인 해군 참모차장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과 모욕, 나아가 폭행까지 시도하려 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내던진 행위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노강민이 저지른 죄가 해군 전체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며 그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노강민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25년. 노강민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25년. 그의 남은 인생 전부가 감옥에서 썩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피고인이 수여받은 모든 훈장과 표창을 회수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헌병은 피고인 노강민의 전투복에서 UDT 휘장을 즉각 제거하라.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헌병 2명이 다가왔다. 노강민은 발악했다. 안 돼. 이것만은. 나는 UDT야. 나는 UDT라고. 이 개새끼들아 손대지 마. 그의 처절한 비명에도 불구하고 헌병들은 그의 가슴팍에 붙은 UDTSEAL 휘장을 힘으로 잡아챘다. 찍 하는 벨크로 소리와 함께 그의 자부심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던 상징이 떨어져 나갔다. 노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성, 그가 그토록 짓밟았던 약자들의 눈물보다 더 처절한 통곡이었다. 표태극 역시 징역 15년과 전 재산 몰수, 이등병 강등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경훈 중장을 비롯한 부패 장성들 역시 전원 불명의 전역과 함께 1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났다. 서진우 대위는 방청석을 빠져나오는 권채린 중장에게 다가가 말없이 경례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권채린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끝난 게 아닐세. 이제 시작이야. 2달 후 눈발이 흩날리는 한겨울의 계룡대. 해군 참모 차장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거대한 부패의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긴장감이 돌았다. 중장님, 금번 군수사령부 보급 체계 전산화 관련 1차 감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권채린의 집무실 책상 맞은편에는 이제 대위가 아닌 소령 계급장을 단 서진우가 서 있었다. 흑범대대의 갯벌 흙먼지 대신 계룡대의 차가운 지성이 묻어나는 깔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는 참모차장 직속 특별감찰장교로서 권채린의 눈과 귀가 되어 해군 전체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다. 노강민이나 표태극 같은 자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유류 및 군수품의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칠성수산 같은 유령 업체가 끼어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수고했네, 서소령. 권채린은 보고서를 넘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아. 결국은 사람이네. 계룡대의 갯벌은 어떤가? 아직도 숨어있는 이들이 많겠지. 서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해 갯벌보다는 덜 짜지만 더 교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입은 이 군복의 무게가 그들의 그 어떤 압력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채린은 그런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한때 폭력 앞에서 절망했던 젊은 장교는 이제 불의와 맞서는 강인한 지휘관으로 완벽하게 성장해 있었다. 그래, 잘해주게. 나는 잠시 고향에 좀 다녀와야겠어. 진의 말씀이십니까? 그래. 새로운 파도가 잘 밀려오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다시 진해 흑범대대. 계절은 가장 추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UDT 대원들에게는 지옥주보다 더 혹독하다는 혹한기 해상 침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얼음장 같은 겨울 바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새벽이었다. IBS 고무보트 헤드캐링. 머리 위로.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7명의 대원이 한 조가 되어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갯벌을 내달렸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친 숨과 함께 하얀 입김이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1조. 뒤처진다. 정신 차려. 교관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1조의 맨 뒤 가장 체구가 작은 대원이 얼어붙은 갯벌에 발이 빠져 휘청였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으악! 나 다리에 쥐가. 그가 쓰러지려는 순간 노강민의 시절이었다면 교관의 발길질이나 동료들의 욕설이 날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버텨. 맨 앞에서 보트를 이끌던 조장, 신임 대대장 소재현 중령이 외쳤다. 2번, 3번. 뒤로부터 7번 대원 끌어올려. 소 중령은 교관석이 아닌 병사들과 똑같이 갯벌을 구르며 훈련의 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명령에 조원 2명이 쓰러지는 대원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다. 전우를 버리고 가는 UDT는 없다. 이 악물어. 함께 간다. 악.
함께 간다. 일조는 속도가 더뎌졌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파도를 향해 달려나갔다. 권채린 중장은 이 모든 광경을 훈련장 입구 새로 세워진 감시탑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 차가운 진해의 바닷바람이 스쳤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녀의 옆에는 서진우 소령이 함께 서 있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진우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옥이 진짜 UDT의 요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채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장을 지나 부대 본관 앞에 새로 생긴 작은 기념비를 향했다. 그곳에는 노강민이 서진우를 내리쳤던 그 야전삽이 박혀 있었다. 삼날은 두 동강이 나 있었고 그 밑에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불의에 침묵한 대가. 우리는 이날의 치욕을 잊지 않는다. 저것이 저 부러진 삽이 앞으로 흑범대대를 지켜줄 걸세. 권채린이 나지막이 말했다. 가장 강한 무기는 가장 강력한 화력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반성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훈련이 끝났다. 갯벌과 얼음물로 범벅이 된 대원들이 사기를 외치며 복귀하고 있었다. 소재현 중령이 감시탑 위에 권채린을 발견하고 달려와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중장님. 흑범대대 이상 없습니다. 권채린은 따뜻한 미소로 답례했다. 수고했네, 소중령. 자네가 UDT의 진짜 명예를 되찾아 주었어. 아닙니다. 소재현 중령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UDT의 기본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진짜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은 중장님이십니다. 권채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뒤로하고 홀로 흑범대대 부두 끝으로 걸어나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다 위로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부서지며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여자의 몸으로 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남성들의 조롱과 편견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전우를 지키기 위해 강철 인어가 되어야 했던 그 시절.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바다가 썩은 물을 밀어내고 스스로 정화되는 모습을 보았다. 노강민이라는 거대한 암초는 뽑혀나갔다. 이경훈이라는 부패한 해류는 방향을 틀었다. 소재현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서진우라는 굳건한 방파제가 세워지고 있었다. 권채리는 거친 파도를 향해 섰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삼정성은 이제 단순히 해군 서열 2위의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용기, 자신의 조직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 결단,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띄워 올린 강철 인어의 꺼지지 않는 등대였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심연은 언제나 그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채리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저 수백 명의 젊은 흑범들이 그녀와 함께 이 바다를 지킬 것이었다. 바다. 참 맑아졌군. 강철 인어의 낮은 음조리가 진해의 새로운 아침 파도 소리에 실려 널리 퍼져나갔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